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주최 제20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저희 한국기자협회는 전국에 195개사 11,000여 명의 기자들이 소속된 기자회원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언론단체이죠. 먼저 오늘 안철수 후보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또 국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토론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후보와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냥 나열적 순위 3위 후보까지 도약을 하셨습니다. 2위를 향하여 질주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옆에 한국기자협회를 대표하는 김동훈 회장 모셨습니다. 네, 오늘 모두의 인사말과 엔딩으로 언론관계 특별 질문을 여러분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저는 내일신문 정치팀장 김종필입니다. 네, 이름만큼 정치적 발언은 삼가하겠습니다. 오늘 후보에게 국민들이 원하는 질문 또 국민들에게 교감할 수 있는 질문을 정성을 기울여 준비한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를 기준으로 왼편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안형준 MBC 국장님 모셨습니다. 예, 그 옆자리에 최경철 내일신문교수국 국장님 모셨습니다. 예, 그 옆자리에 박종현 세계일보 외교안보부 부장님 모셨습니다. 예,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앞자리에 박록삼 서울신문 논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예, 그 옆자리에 임소라 JTBC 정책부 기자님 모셨습니다. 예, 그 옆자리는 박수근 조선일보 여론독자부 차장님 모셨습니다. 예, 이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2시간 동안 논스톱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토론에 관련된 운영 세칙 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임아웃제를 운영합니다. 우리 후보님, 패널 여러분은 전방에 있는 질문 코너, 답변 코너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패널이 30초 이내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1분 30초 이내에 답변을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 따라서 우리 후보자께서 강조하실 맥락이 있다거나 하면 전체 시간 내에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패널들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두 번째는 공통 질문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 기자협회에서 이 기획을 한 배경은 후보자들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실 때 정책이나 어떤 현안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공통질문은 사회자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션을 4개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 정치와 관련된 현안, 메시지 등이 있을 텐데요. 단일화 문제도 있고요. 그 내용을 전부 다 포괄해서 정치 분야 질문. 두 번째는 경제, 사회 분야 분야입니다. 세 번째는 외교안보, 교육, 지방자치분권이나 균형 발전 이런 내용들을 포괄하고요. 마지막에는 앞선 질문에 대한 보강 질문, 또 보강에서 강조할 부분들을 이 코너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한국기자협회 대표에서 김동훈 회장의 인사말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입니다. 1년 중에 서한과 대한 사이 딱 요즘 같은 절인데요. 가장 추운 때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기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 우리 많이 준비해 주신 또 날카로운 질문이 기대되는 우리 패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워치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시견이라는 뜻이죠. 이 정치 권력이건 경제 권력이건 권력을 항상 감시하고 비판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언론의 본질적인 속성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자협회는 이 권력과의 이 대척점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1964년 박정희 정권의 언론 악법인 언론윤리위원회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기자들이 뭉쳤고요. 어느덧 5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전국 195개 언론사에 11,000여 명의 우리 기자 회원을 두고 있는 명실상부한 역사 정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대 언론 단체입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 선거의 계절입니다.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죠. 헤아려 보니까 57일 남았더군요. 그리고 이어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역시 한 석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 국면에서 언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를 잇는 매개체이고요. 언론은 후보자들에게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제공하고요. 또 한편으로 언론은 이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해서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한국기자협회도 선거 구도 준칙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선거에 즈음하여 유권자 등 미디어 이용자에게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이제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다. 이렇게 저희가 준칙을 마련해 놨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점에 입각해서 한국기자협회는 선거 때마다 주요 후보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 전 19대 대선 때죠. 여기 옆에 계시는 우리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5개 정당 후보들을 모두 모시고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또 20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미 작년 6월부터 대선 후보 토론 기획단을 발족해서 예비 후보부터 시작해서 20여 명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덧 이번 대선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떠오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패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또 후보님의 허심탄회한 답변으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토론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요. 이 뜨거운 토론의 열기로 이 추위를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훈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 포부와 비전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이내에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다가 조금 접어봤습니다. 이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먼저 초청해 주신 한국기자협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선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무능하고 위선적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정권 교체의 실현입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며 정권 교체는 그 수단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더 좋은 정권 교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는 과학기술 패권 전쟁과 함께 대전환기에 서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는 진영에 갇혀 있고 정부는 무능하고 사회는 기득권이 판을 친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공적 연금개혁 등 반드시 해야 할 개혁 과제를 피해가려 한다면 청년의 미래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도 사라질 겁니다. 잘 살아보세. 그 구호로 산업화에 성공하고 금모으기 운동으로 외환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국민 통합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들이 과거의 관성으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많이 배우고 좋은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한국기자협회는 정신과 취지가 이렇습니다. 주권자가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라고 하는 바탕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주권 세민의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공통 질문입니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부에서 밝히신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질문의 요점은 이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시대의 흐름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와 이거 시대정신이라고 합니다. 안철수표 공약, 정책 핵심은 무엇인지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게 경쟁력의 가장 핵심적 기반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시대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거치고 그 다음 단계 더 선진화로 나아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 선에서 멈춰버렸습니다. 7, 80년대 사고방식, 그러니까 벌써 4, 50년 전 생각에 사로잡힌 정치권이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시대 교체를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학 중심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념과 진영 정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과학과 실용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안철수 정부의 모습일 겁니다.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약이 555 공약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초격차 기술 5개를 확보하면 5개의 삼성전자급 글로벌 기업을 우리가 보유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5대 경제 강국에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스타트부터 좋습니다. 1분 30초 이내에 답변하시는 실용적 태도에 찬사를 보내면서 두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분야 두 번째 질문 박록삼 패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87년 체제가 지금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헌의 필요성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는 35년 동안 굉장히 놀라운 변화와 발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헌법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권력 구조를 뛰어넘는 그런 실질적이고 그런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동의하신다면 그 개헌에 담아야 할 시대 정신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개헌 논의의 방법, 과제, 방향 등등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많은 문제가 있는 그 권력 구조, 즉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그리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들을 거기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권력 구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각제, 또 어떤 분들은 이원 집정부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씩 따져보면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내각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양당제 체제에서 바로 내각제로 넘어가는 건 최악입니다. 원래 내각제라는 것은 다당제가 가능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통해서 다당제가 확립된 다음에 내각제로 넘어가는 것이 그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이원 입정 문제도 생각해 보시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총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임기를 4년 중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그 제왕적인 권력을 나눠주는 분산하는 그런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를 저는 선호합니다. 예. 자, 이어서 임소라 패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께는 지난 2011년부터 단일화라는 단어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이번 대선에서의 단일화 원칙 그리고 조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답변도 명쾌하시고요. 시간도 아주 효율적으로 두겠습니다. 예. 사회자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입니다. 예, 다음 곽수근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본인이 당선되면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 김대중 정부의 IMF 국난 극복처럼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른 후보가 됐을 때에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시대가 열릴 거라고 보시는지 각 후보의 장단점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저도 후보의 한 사람이니까 다른 후보들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 부분들처럼 지금 거대 양당의 두 후보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가족 문제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자유로운 후보입니다. 그리고 또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 부족이라든지 이런 자질에 대한 논란들도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거대 양당 중에 한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대역 혼란에 빠질 겁니다. 반대로 낙선한 후보의 결정적인 범죄 증거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지난 5년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우리나라는 심리적인 내전 상태에 빠져서 반으로 쪼개질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국민이 분열돼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만이 유일하게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후보다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이어서 최경철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후보님 아까 모두 발언 때 양당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단언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이 과거 간성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지금 부르짖고 나오신 것이 다당제로 가겠다. 양당제는 이번에 정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되어서 정말 파괴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기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당제를 정말로 실현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창조하실 자신이 있는 건지 한번 카메라 앞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당제를 사실 그 20대 총선에서도 우리 대표 후보님께서 녹색 돌풍을 통해서 그때 사실 다당제를 약간 뭐 성공시킨 적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회귀한 것을 보면 그분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그럼 그분들하고 다시 융합하실 자신이 있는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실까요? 네, 두 가지 질문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저는 우리나라는 이제는 다당제로 가야 시대 교체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당제 체제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서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보다는 가만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가 상대방의 실수로 반사의 이익을 얻어서 저절로 집권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신적폐가 되는 거죠. 즉 정권 교체라기보다는 적폐 교대가 되어버리는 것이 국민들이 실망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당이 3개 이상이라면 결국은 그 중에서 2정당은 최소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협력하고 타협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정책도 서로가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중도적인 입장의 정책들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당제가 정책되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다는 소신 지난 10년간 변함없이 저는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3당 국민의당을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워낙에 이 선거제도가 양당제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다시 선거가 되면 선거 당선 확률 때문에 양당으로 흩어지고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에게 좀 더 편한 좋은 선거 환경을 만들어주지를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예. 이어서 박종현 패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후보께서는 의사, 컴퓨터 전문가, 기업인, 교업수, 그리고 정치인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또한 여러 성과를 보여주셨고요. 국민적인 평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정치 영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치 영역에 발을 들여놓으신 지 벌써 한 10년 됐는데 개인적인 평가는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 대선 결과가 후보님의 정치 역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종합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정치 영역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10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뭐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도 더 많은 압축 경험을 넘어서 농축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3당을 만들어서 3기 이래 가장 큰 38석의 그런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정당 투표에서 거대 양당 중에 하나인 민주당을 물리치고 2등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 깨지기 힘든 기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대선에서 3위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3당 후보가 대선에서 20%를 넘게 받은 후보는 2사람밖에 없습니다. 지난 70년간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 그리고 또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계속 정치를 하고 그리고 제 소신을 지키면서 거대 양당이 아닌 바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안영준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뭐 따님을 칭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성 연구 결과가 네이처지에 실리고 뉴욕타임스지에 보도가 됐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했고요. 혹시 따님한테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찍을지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사실 이번 대선의 한방이 따님 같은 MZ세대, 젊은 층의 표심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청년층의 투표율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년층이 어떤 그 전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청년층의 지지가 모이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일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청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그 진심이 전해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도 가렸습니다. 10년 전입니다. 제가 대학 교수 시절에 청춘 콘서트를 통해서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공감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저 나름대로 조언을 했지만 대학 교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그 진심이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 정책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미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을 모아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물어보니까 5가지를 선고받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 곳곳에 박혀있는 불공정 문제, 사회 진출하면서 처음으로 부딪히는 대학 입시, 로스쿨, 의전원, 취업 청탁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군대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왜 우리에게 절실한 미래를 위한 연금 개혁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 절규가 있었습니다. 또한 5번째로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육아 문제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국형 전일제 초등학교 7시까지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하는 그런 공약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 정치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들었고요. 시간 안배를 잘하셔서 저기 사회자님 질문 추가 질문 예, 가능할까요? 추가 질문에 관한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순위로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문을 할 거고 다른 분들한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치 분야에 대한 포괄적으로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박목사 패널께서 먼저 해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합니다. 그다음 한두 번 더 받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예. 네, 우리 후보께서 권력 구조로서 4년 중임제,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를 개헌 과제로서 지향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하거나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헌법을 통해서 반영돼야 될 어떤 그 민생의 과제들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3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거의 비슷한 기간인 3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지방자치가 실제로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분권의 미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얘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런 자치 분권에 대한 부분들은 개헌에서 어떻게 담아낼지 또 아니면 그 보편적인 기본권이라든가 평등권이라든가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안으로서 개헌의 필요성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헌법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정보화 시대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지방분권은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제2본사를 짓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지니아주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근데 자세한 그런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들어보면 예를 들면 국공유지를 100년 동안 임차를 하고 그 다음에 10여 년 동안 법인세를 받지 않고 그리고 아마존에서 필요한 직원을 거기에 있는 제일 좋은 대학에서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서 인력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지자체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분권 그리고 또 균형 발전이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만 들자면 저는 지방 정부가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이전을 했습니다. 그게 별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결국은 법적인 권한 그리고 또 재정권을 충분히 지방정부가 확보를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민간기업, 좋은 민간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그것을 또 헌법에 그렇게 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어서 제가 정치부장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우리 안영준 패널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단일화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도 있었습니다. 후보께서는 정권 교체를 강력히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이제 야권 후보로서 독자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주를 해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로 보면 낮은 지지도에서 도약을 하는 게 현실이고 또 지지도는 등락을 거듭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기본적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되는데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도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국민들이 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누가 더 정권 교체의 적임자인지 누가 더 정권 교체를 위한 확장성이 있는 후보인지를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정치인들끼리 왈가왈부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안영준 패널 질문하시죠. 네, 여러분께서 모두 발언에서 두 가지 측면이 이번 선거에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정권을 심판하고 교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교체는 하지만 정권 교체는 수단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처음 들으시는 시청자들한테는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한데 정권 교체는 수단이라는 말씀이 이게 어떻게 이해될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좀 더 설명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민주당은 정권 유지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는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수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또 한 번만 더, 네, 우리 최경철 패널 질문하시겠습니다. 후보께서 정권 교체 적임자 말씀하시면서 국민의 판단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뭐 여론조사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은 있습니다만 사실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그 국민의 생각과 밀접한 것이기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와 제1야당의 후보가 힘을 합쳐서 공동정권을 만들어서 정권 교체를 한번 이뤄보라는 국민적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면 그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조금 다른 판단이 가능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런 조사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런 공동정부라는 것이 대통령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깨진 그런 선례들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정권 교체를 하고 그리고 그 내각을 국민 통합 내각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 전에 프랑스는 한국처럼 거대 양당이 서로 적폐 교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마크롱을 당선을 시켰는데 마크롱이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각을 국민통합 내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야 또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그 분야 최고의 인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70년간 고치지 못했던 노동개혁, 프랑스의 병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국민통합 내각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뭐 시간 조금 낭비할 수 있습니다. 네, 박정희 패널. 예, 후보님의 권력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요.
네, 후보님의 그 권력의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보시면 그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거나 아니면 교체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모두 연설에서 시대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시대교체 대상에는 여당뿐만 아니라 혹시 야당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야당도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실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암울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이란 무엇인가? 핵심은 기득권을 깨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기득권의 반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기득권 반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한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자기 편의 기득권은 그대로 놔두고 상대방의 기득권을 적폐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민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누구한테도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통합 내각을 통해서 이런 기득권을 깨는 그런 개혁을, 우리나라에 필요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강조하셨듯이 한국의 마크롱을 꿈꾸는 것으로 이해하고 일단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야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모두 질문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민생과 경제가 절박합니다. 그래서 아주 곡소리 난다고 할 정도로 고난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대한 문제가 이제 주거복지, 부동산 문제입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가 26차례 대책을 내고 26차례 사실상 시장에서는 실패한 것으로 국민 여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어떻게 진단하시고 안철수 리더십은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 미친 세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그건 시장을 모르면서도 시장과 싸우고 시장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청년을 중심으로 우선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년간 250만 호에 해당되는 주택을 공급을 한다. 그건 아마 다른 여야의 대선 후보들과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게 제일 현실적인 그런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급을 늘린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현 정부는 틀어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거기에 대한 허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주거복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안심주택을 50만 호를 제공한다는 그 계획이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집을 구매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저는 제안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집값의 80%까지 빌려줍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보통은 은행이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이익을 붙이는데 그런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또한 15년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두고 나머지 30년 동안 이자와 그리고 원금을 갚아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가장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그리고 또 장기간 무주택자들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저는 공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강론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어서 안영준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안 후보님 아까는 제가 따님 칭찬을 잠깐 드렸으니까 좀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택시 기본 요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3,500원 정도 아닙니까? 3,800원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드린 이유가 안 후보께서는 서민들의 삶을 피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감정 이입 능력 부족으로 이어져서 본인이 누구의 아바타가 아니다라는 발언하실 때와 같은 역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그런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만큼 바닥에서 박박 뛰어본 사람 드물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교수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장사를 해보면서 안 게 있습니다. 물건 파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수금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사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들이 다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돈을 안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제권자 집 앞에 찾아가서 밤늦게 뻗치기를 합니다. 아마 기자분들 뻗치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12시 다 돼가서 이제 술이 취해서 들어오는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돈 달라고 하면 동네 창피하니까 내일 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면 6개월 어음을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물건 팔고 1년 만에 받으면 제일 빨리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달 직원들 월급달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책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어음밖에 없습니다. 현금이 한 푼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어음깡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창업했던 때가 IMF 이전이어서 그 금리가 한 10% 정도 됐거든요. 어음깡이 뭐냐면 이 금액에서 6개월치 선이자를 떼고 나머지 돈을 주는데요. 그 이자율이 일반 시중 이자율의 2배, 3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눈물 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음깡 해보신 분이 아니면 사실 제가 현실 생활 잘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예, 실생활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구체적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에 박록삼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저도 퀴즈를 내는 건 아니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죠? 9,160원이죠. 네. 이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상은 되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못 받는 사실은 불법적인 노동자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 한 500만 명 안팎 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최저임금이 적정하냐 아니냐 그걸 제일 잘 판단하는 것은 아마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최저임금으로는 직원들을 고용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결국 고용 못하고 가족들을 같이 일을 한다든지 또는 영업시간을 줄인다든지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사실 이 최저임금을 설정을 할 때는 정치적인 논리보다도 실제 경제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매년 정치적인 논리로 최저임금을 정하지 말고 중위소득의 몇 %가 최저임금이다라고 아예 법률로 규정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계속 싸우고 논의할 일도 없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거기에 국력 소모할 일 없이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을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는 8,720원이었거든요. 거기서 1.5% 오른 건데 이게
실제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습니다. 예, 그 실제로 코로나19 그 상황에서 보자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구인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단순하게 최저임금이 뭐 많이 올랐다, 많다, 적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그 이 자영업자들도 필요하다면 더 많은 임금을 주고도 쓸 수 있는 상황인 건데 구인난을 겪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조정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어려움과 최저임금 대상자 500만 명에 이르는 그 대상자들 사이에서의 그 어려움들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 우리나라가 왜 다른 나라보다 자영업자가 많을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충분하게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제대로 된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그게 제가 말씀드린 555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다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것은 신기술, 과학 발전에 의해서 새로운 영역들, 융합 영역들을 만드는 것에서 저는 출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충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최경철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후보님, 그 각종 언론에도 연금개혁 굉장히 강조할 것이고 오늘 모두 발언 때도 연금개혁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후보님 양력을 보니까 연금 전문가세요. 보니까 군의관부터 출발하셔서 군인연금 받으셨죠? 그렇죠? 거기 대상이었죠. 네. 그리고 당국대 의대 교수 하시면서 사학연금도 대상이셨고, 그리고 아까 수금이 제일 어려웠다고 하실 때는 국민연금 받으셨고, 그리고 서울대 교수도 잠깐 하셨죠? 네. 그때는 아마 공무원연금 예, 받으셨을 때. 그러면 4대 공적연금을 다 경험하신 유일한 후보가 아닌가. 지금 어떤 한 분은 국민연금만 받으셨을 거고, 또 한 분은 26년 동안 검사 생활하시면서 공무원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그런데 이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하자는 것이 후보님의 아닌 것 같은데, 역대 정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는 건지, 그럼 정말 4대 공적연금 통폐합하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리스가 연금을 충분히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도저히 재정이 감당이 되지를 않아서 연금이 전체가 반으로 깎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연금으로만 생활하던 생활자들이 정말 파탄지경에 빠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055년에 고갈이 됩니다. 그러면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고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지급할 돈이 한 푼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누적 적자가 무려 1경 7천조 원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둔다는 건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은 일본처럼 일본은 100년 추계를 합니다. 100년 뒤에 자손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매년 체크합니다. 우리도 그런 구조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다른 특수직업연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무원연금과 그리고 또 군인연금에 대한 적자들은 국민 세금으로 지금 메워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대로 몇 년 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들은 자기가 세금을 내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고, 대신에 공무원연금의 그 적자폭은 내 세금으로 메워준다고 하면 아마도 국민과 그리고 또 공무원 간의 갈등의 골이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이미 일본에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 연금 기준으로 모든 연금들을 통일하자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기득권은 인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연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나중에 얼마를 받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연금을 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점 기준부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같은 조직을 저는 합치는 건 반대입니다. 다 재정 상황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그걸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두더라도 그 기준만 같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또 지금 현재 연금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아까 그리스 예를 사실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연금 생활자 분들은 사망 때까지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재정 상황이 갈수록 나빠져서 연금이 반으로 줄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런 사태가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 때까지 연금을 정말 지속 가능하게 받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그분들께 저는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수근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후보께서는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법조인 출신이라서 과거만 바라보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반면 이제 후보께서는 과학기술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평가를 해주시고요.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펼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가장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과학기술 연구비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게 노벨상을 받을 만한 새로운 우리나라만의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성공적으로 산업화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게 성공률이 너무 높아서입니다. 과학기술 그 연구의 결과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과학기술 예산으로 투자한 그 연구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이 98%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시도도 하지 않게 되고 그게 또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이니까 그게 산업화에 성공할 리도 없죠. 그래서 이게 다 모두 다 결과 위주의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에서 성공하면 계속 연구비를 지원하고 결과에서 실패하면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성공할 수 있는 연구만 계속 연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 위주의 감사를 하지 말고 과정 위주의 감사로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즉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말 성실하다면 결과의 책임을 묻지 않는 거죠. 실패해도. 그렇게 되면 0.1%의 가능성에 도전해서 999명은 실패하더라도 1%는 세계에서 최초로 만드는 그런 연구 업적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앞으로 과학기술 방향을 잡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자, 이어서 임소라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벌써 2년 가까이 코로나 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고요. 또 일상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방역 패스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학 박사이기도 하신 안 후보께서는 현재 이런 우리의 방역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은 정치 방역입니다. 즉 원래 방역이라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인 해결 방법을 동원하는 과학 방역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 여론에 따라서 눈치 보는 주먹구구식 그런 정치 방역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저는 안철수 정부가 된다면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이 코로나19를 퇴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새로 또 하나가 더 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노무현 정부 때 사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정부인 그 이명박 정부 때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정부인 지금형 정부에서 코로나19가 왔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기간 중에 코로나19 말고도 다른 게 하나 더 침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방역 기술을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력을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을 갖게 해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드릴까요? 네, 조금 포괄적인 답변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장 잘 코로나19 유행을 막아내실 수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그 고위험군 3차 접종률을 늘려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지금은 그 방역 공무원들이 확진자 동선을 추적해서 거기에서 겹치는 사람들에게 2, 3일 후에 문자를 보내서 검사하라고 하는데 그걸로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그걸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즉 앱에 자기 동선을 기록하는 앱을 깔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발견한 확진자 동선을 비교를 하면 실시간으로 자기 자신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지 그 자리에서 알아서 바로 검사를 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터질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확진자 10,000명 그리고 또 위중증자 2,000명까지는 치료할 수 있는 병상과 의료진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들이 가능하고요. 근데 또 이번에 해결하고 나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사실 정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염병 전문 병원을 각 그 지역마다 지자체들마다 설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 백신 주권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 능력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많은 투자들이 들어가서 다행히 한 회사에서 임상 3상의 시험에 들어가는 백신을 개발을 했습니다. 방식도 조금 틀린데요. 그게 만약에 올해 상반기 중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백신 주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예, 저희가 2시 반부터 토론을 시작을 해서 1시간여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JTBC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한 한국기자협회 안철수 후보 토론회는 2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진행이 됩니다. 1시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호흡 고르기 차원에서 물을 드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벌써 드셨습니다. 후보께서는. 네, 잠깐 호흡 고르기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물을 다 드셨으면 다시 기운을 충전하여 다음 세 번째 세션 외교안보, 국방, 교육, 자치, 인권이나 균형발전 등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 세 번째 제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대단히 염려하게 하는 사안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후보께서 평소에 많이 강조해 오셨던 그런 맥락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양극화 현상이 초래돼서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리더로 차기정부를 이끌겠다고 하는 비전과 포부에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라고 강조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후보님만의 뭐 비방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떤 해법을 준비하셨습니까? 우선은 용어 정리부터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출생 문제, 노령화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코로나19가 양극화를 과속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일은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추경을 합니다. 확산되면 또 추경을 합니다. 국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땜질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땜질식으로 때마다 추경을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0조 원 규모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중에서 10% 정도, 그 다음에 또 개별 소비세 중에 10% 정도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최소 7조 원 정도가 매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구조조정을 하면 매년 10조 정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공무원을 이번 정부에 들어서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자연적으로 조금 더 감소해서 예전 수준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매년 인건비로 3조 원 정도가 이제 확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조세 감면 제도가 있는데 그것들을 정비를 하면 5조 정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재난 복권을 발행을 한다면 그러면 1조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대략적으로 25조에서 30조 정도가 코로나19 특별회계 재정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이득이 있는가? 그러면 정말로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퓰리즘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없어질 겁니다. 예.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패널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후보께서는 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꾸준히 비판해 왔습니다.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허구다 직격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탄소 중립, 탄소를 쓰지 않는 것은 결국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국내 지형학적이나 여러 여건에 살펴보면 가능하지 않다. 효율이 높지 않다. 그럼 결국 원전인데 원전은 아시는 것처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처리 문제, 사용 후 핵처리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후보께서는 이제 한두 차례 이건 미래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답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탄소 중립은 필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가 나오는 곳이 전기 생산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탄소가 나오는 곳이 5군데입니다. 제조업에서 31%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철강이나 시멘트에서 특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기를 생산할 때 27%가 그렇게 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소를 키우거나 또는 식물을 키우는 그런 축산업 같은 곳에서 19%의 그런 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비행기라든지 자동차 같은 운송수단에서 16%, 그리고 또 냉난방에서 7%.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발전 설비만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 5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신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굉장히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전력에 대해서는 저는 원전은 필수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좀 생략하고요. 근데 원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우선은 그 방사능 유출 문제, 유출 가능성 문제. 그다음 두 번째가 사용 후 핵 처리 문제입니다. 근데 이 방사능 그 유출 문제는 그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로 저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3번 생겼는데요. 왜 그랬는가? 경제성 때문에 이 원전을 크게 짓습니다. 요즘은 보통 보면 1400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복잡성이 증가해서 하나가 바뀌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사람이 예상이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사실 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컴플렉스 시스템, 복잡계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 크기를 줄이면 보통 그 저 소형 원전 같으면 300메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그 어떤 위험이나 또는 그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제일 좋은 예가 사실은 원자력 잠수함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전 세계 바다를 지난 수십 년간 엄청나게 많은 수가 돌아다녔는데 핵 유출 사고가 한 건도 안 났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에 그 원자로가 작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결과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고 유출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건 기술로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핀란드나 스웨덴에서 지금 지하 500m에 고준위 방사 폐기물 저장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가동됩니다. 거기에다가 보관을 하면 됩니다. 사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방법인데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원자력 그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를 할 때는 습식 방식을 사용을 하다 보니 플루토늄이 나와서 무기화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개발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은 건식 방식이어서 이건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무기화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 아주 많은 용량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박수근 패널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교육 관련 공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현재 정시가 마이크. 교육 공약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현재 이제 정시 비중이 한 30%대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앞으로 70%까지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수능 위주의 이런 정시 전형이 미래를 화두로 내세운 안철수 후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당선이 된 이후에도 현행 수능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또는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수시철폐입니다. 그리고 전체 정원 중에 10%는 사회적인 약자, 예를 들면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또 나머지 10%는 특기자 전형, 그리고 나머지 80%는 절반 정도는 수능, 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수능과 내신을 함께 복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대학 입시를 치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수시라는 게 그게 사실 이상적인 제도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는 아무리 자기와 아는 학생이 앞에 나와 있더라도 면접관이 봐주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문화적으로 그렇지가 못하죠. 거기다가 또 부모 찬스로 이 여러 가지 그 학적부에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불공평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제2의 조국 자녀 같은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도 저는 수시는 배제한다, 그 입장이고,
안철수 정부가 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없애려고 합니다. 예. 이어서 임소라 패널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리더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철수 후보께서는 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또 독일의 메르켈 전 총리 등을 거론하시면서 이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씨 역시 이과 출신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공계를 전공했다고 해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안철수 후보께서 강조하는 그 과학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사실 저는 박사인데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이과식 리더십은 이런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리고 사실에 기반해서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전문가들과 대화와 그리고 또 토론이 가능한 사람, 그 정도의 상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그게 이과형 리더십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대표적으로 21세기 들어와서 급부상한 두 나라의 지도자가 독일과 중국이 우연히 사실 두 사람 다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꼭 이과 출신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계적인 기술의 흐름이라든지 또 같이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토론이 가능한 그런 상식,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국가가 미래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안형준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플라이트 쉐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플라이트 비행을 쉐임 부끄럽고한 온실가스의 주범인 비행기를 타는 일을 부끄럽게 느끼는 유럽 중심의 비행기 탑승 반대 운동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플라이트 쉐임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선진국의 대명사인 독일이 지난 여름 폭우로 100명 이상이 숨졌고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도 폭염과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기후위기가 인류의 삶을 위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처에 대해서 어떤 공약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게 탄소 중립이 실현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기후 위기가 생긴 게 다 이 탄소,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가스 때문입니다. 하루에 새롭게 생산되는 CO2가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톤입니다. 공기 1톤이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런데 1억 5천만 톤이 새로 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막지 않으면 정말 큰 파국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뭐 아까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은 기술로 이것을 기술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O2가 나오는 그 5곳에 대한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철강을 생산할 때 이 철강이라는 게 철과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보통 코커스라는 거를 태워가지고 일산화탄소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철광석에 오를 떼냅니다. 그러면 철을 만들 수는 있지만 CO2가 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일산화탄소로 떼내는 것이 아니라 수소로 떼내는 겁니다. 수소로 산소를 떼내면 H2O 물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현실화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건 우리가 가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동차 부분은 그 다음으로 많은 이 전기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전은 필수다. 원전 말고는 그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효율이 낮고 그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간헐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불거나 또는
밤이 되면 전기 생산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전기를 갖고 올 데가 없거든요. 땅이 많이 필요합니다. 미국처럼 황무지가 많으면 거기다가 풍력발전소 지어도 되지만 우리는 땅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운송수단 있죠. 운송수단은 전기차로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기 생산이 지금보다는 아주 폭증할 겁니다. 냉난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전기로 대처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목축업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뭐 대체 고기를 만든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음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도 새로운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이걸 산업화하면 또 우리가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목적으로라도 저는 열심히 이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자, 다음 박록삼 패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수사기관 개혁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검찰 권력의 사유화라든가 검찰의 조직 이기주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었고, 그리고 지난해 검경 수사본부장 공수처 출범 여러 가지 개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개혁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후보께서 안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 보완해야 될 지점들,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찰이 이 수사권을 갖게 되고 국가수사본부를 출범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수사기관 현축을 이루게 됐는데요. 명실상부하게. 실제 이 검찰 조직의 문민 통제의 필요성도 그만큼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뭐 국가경찰위원회라든가 시도별로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것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뭐 시행 초기다 보니까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좀 개선하고 개혁하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 저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예전부터 생각해 왔습니다. 너무 권한이 집중되고 이렇게 견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부패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사찰을 하는 공수처. 제가 왜 그게 생각이 안 나죠?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수처는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저는 검찰은 수사 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그런 쪽으로 또다시 새롭게 검경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사범과 마약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금융범죄가 굉장히 극심한데 결국 남부지검에 있는 합동수사본부를 없애고 훨씬 더 권한이 약한 그런 걸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아마도 굉장히 큰 피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야 되고 그 두 가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 가지 정도 형태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찰의 문민 통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자치경찰이라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게 말로만 자치경찰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리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혹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그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위상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사실 우선은 사실 인사권을 넘겨야 됩니다. 진정한 자치경찰이 되려면 그러면 사실 시도지사가 그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권을 사실 어느 정도 가지게 되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분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되면 서로 영역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마다 경찰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이 또 허점들이 많고 한 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쪽으로 가면 잘 못 잡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결국 나온 게 FBI 아닙니까? 전 연방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 중앙경찰. 저는 우리나라도 만약에 제대로 이런 지방경찰이 제가 자리를 잡는다면 그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관련해 추가 질문 있습니다. 예, 안정준 변호사. 네, 지금 그 검찰 개혁 관련된 답변 중에서요. 그러면 공수처를 없애고 이제 수사 지휘권을 검찰로 다시 가져오고 법무부 산하의 특별수사 공수처 이렇게 저는 의지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권, 공소적인 재판을 넘기는 권한이 기소권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기소 독점권은 타당하다고 보신다는 겁니다. 대신에 수사권은 완전 박탈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겁니다. 자, 검찰개혁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면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넘어가고 나중에 추가 질문 때 필요하신 분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했던 질문들을 포함을 해서 좀 더 심화가 필요하거나 후보자께서도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진전시키는 그런 페이스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향후 해법 무엇인지 일반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명료하게 대중에 각인된 어떤 정책 대안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적 견해가 일각에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예, 그러면 강론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게 제가 정책을 발표를 했어도 그걸 제대로 못 알린 것 아닙니까? 사실 그거는 제가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담 삼아서 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설명부터 드리고요. 사실 저는 국가보안법은 그 폐지보다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맞는 형식으로 이렇게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남북 미중 사이에 종전선언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과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서 우리 안 후보님의 대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일단은 종전선언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오히려 비핵화 프로세스에 들어가서 그 과정 중에 종전선언이 포함되는 것이 그것이 맞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이 대북 정책을 보면은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미사일 도발만 해도 박근혜 정부의 6배의 미사일 도발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받고 있거든요. 오늘도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게 북한이 또 유화적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었죠. 사실 북한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도 튼튼하고 일본과도 관계가 좋고 중국으로부터도 무시당하지 않고 그런 관계에 있을 때 북한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 겁니다. 부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한미 관계도 굉장히 약화되고 일본과는 최악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하는데 그러면 북한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모욕적인 언사부터 여러 가지 미사일 그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예, 자 이어서 외교안보 국방과 관련된 추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박종현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한반도 정세와 직결되는 게 아마 미국과 중국의 관계일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양자 간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도 한반도 정세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측의 관계가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이 두 나라의 한국 끌어들이기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미국 입장만 좀 살펴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쿼드 가이드 그리고 오커스 가이드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시기를 달리하면서 온도를 보이면서 아마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발표와는 별개로요.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에서 중국과 미국의 양측의 입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안 후보께서는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지정학적인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뭐 외교는 원칙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하면서 서로 협의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쿼드 중에서 워킹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워킹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경제라든지 과학적인 그런 네트워크와 직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빨리 참여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국익과 또 한미 간의 관계, 중국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어서 임수아라 패널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지난해 고 이예림 공군 중사의 사망 사건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이후에 군에서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회유, 협박, 은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고요. 이렇게 끊이지 않는 국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근절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번에 아마 제 기억에 8월 말로 생각되는데요. 그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범죄를 포함한 중범죄는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평상시에는 군법 재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걸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군에서 내부에서 쉬쉬하고 덮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원칙을 계속 지키고 오히려 평상시에서는 군법 재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 받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이런 걸로 저는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지휘관입니다. 지휘관들이 보통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일반 재판으로 넘어갔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자행하는 만약에 그런 지휘관이 있다면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의 사례를 보여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추가 질문은 없으시고요. 예, 자, 다음에 곽수근 패널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 최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일 관계 해법으로 과거사와 경제 국방을 구분하는 투트랙 실리 외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많거든요. 후보님께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제일 바람직한 모델이 그 1998년에 김대중 오부지 한일 파트너십 선언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미국은 일본은 사죄하고 그리고 또 이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나 문화 문제는 분리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게 지켰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옳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계기가 또 있었습니다. 사실 약간 다른 경우인데요. 제가 이스라엘 대사와 친해서 이 사람이 본국에 돌아간다길래 제가 함께 식사를 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이스라엘과 지금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딘지 아느냐고, 미국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독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니 독일은 2차 대전 때 그렇게 많은 유태인을 학살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제일 가까운 나라가 됐냐고 하니까 자신들은 2차 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를 지구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지만 역사 문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미래를 향해서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파트너가 독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 일본과는 다르죠. 독일은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일본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큰 원칙으로는 그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옳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 길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반일보다도 그 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하지. 그냥 무조건 죽창가를 외치면서 싸우기만 하는 그런 것은 정말로 원시적인 그런 방법 아닌가. 정말 우리가 실력으로 일본을 이기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이어서 최경철 패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저는 국방 정책에 대해서 미시적인 것하고 거시적인 것하고 나눠서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은강하시면서 수금해서 월급 주시켰던 그 기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후보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월급 조번 후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월급 조번 후보로서 지금 다른 후보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사병 월급, 병장 월급 2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좀 더 거시적으로 또 질문드려서 지금 우리 국방현안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돌려받을 것입니다. 또 사드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추가로 사드를 배치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핵 보유를 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이 거시적인 정책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 만에는 예, 아니 시간 힘드니까 좀 길게 하겠습니다. 예, 2배 예. 시켜도 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병장 월급을 200만 원을 준다고 이재명 후보도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고 든 생각이 쌍파퓰리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사관의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병장 월급이 부사관보다 높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부사관 월급도 높이고 장교 월급도 높이고 장군 월급도 높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나 또는 윤석열 후보나 또는 이준석 대표나 다 군대 가지도 않고 총 한 번 싸우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몰라서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사실은 준비가 됐을 때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게 맞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사실은 이게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 스스로 작전권을 발휘해서 제대로 방어를 할 수 있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제일 최전선에 있는 중요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미국의 신뢰를 얻고 승인을 얻을 만큼 우리의 전력이 제대로 보강이 됐을 때 그때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 핵 보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핵 보유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핵 보유를 하면은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 핵이 없더라도 오키나와에서 거기에 전투기에 있는 핵을 우리가 이용할 수만 있으면, 즉 미국의 핵 우산을 제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확실하게 약속을 받아내면 저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당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주장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핵 개발 이야기까지 하시는데요. 핵 개발을 하면은 국제적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핵 개발하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을 못해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이고, 제일 가능한 것은 미국의 그 핵 우산을 우리가 지금보다도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는 그럼 그대로 운영되어야 하는지, 또 추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지 그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드는 지금 계속 운용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이어서 박록사 패널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 산재 사고가 11만 명에 가까운 10만 8천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산재 사망도 2,000명이 넘고요. 거의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거의 산재 왕국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사실은 심각한 상황인데,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게 제정됐고, 그리고 이제 곧 27일부터 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로 법적 쟁송이, 이 법적 미비 때문에 쟁송이 늘어날 전망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혹시 이게 시행이 돼야 되고 현실에 집행이 돼야 되고 어떤 보완점들이 필요한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사고 나고 처벌하는 것보다 사고가 나지 않게 해서 목숨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위험한 절벽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앰뷸런스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안전 펜스를 먼저 쳐야죠,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어디서 많이 나는가 살펴보니까 건설 현장이고요. 특히 50인 이하 그 건설사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원인을 따져봤어요. 원인을 따져봤더니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워낙에 단가 후려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정부가 되면 저는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와 그리고 원청업체가 함께 안전에, 이 50인 이하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 자체를 막는 데 최대한 노력하는 것. 저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예.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시종일관 아주 진지하게 정말 혼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패널들도 진지 모드로 계속 왔습니다. 뭐 일부러 웃을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제 조금은 거의 갈무리하는 막바지 단계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소프트한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께서도 특별히 더 아쉽다거나 강조하시고 싶은 대목이 있다면 지금 시간에 좀 시간을 잘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진지 모드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오늘 토론회 중에 제일 편하게 오신 것 같은데요. 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이 김종필이다. 이름과 관련된 뭐 올드 JP다, 뭐 뉴 JP다 이런 류의 뭐 조크 뭐 이런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 본당이라는 얘기도 듣고요. 낡은 정치인의 뭐 표본이다 아니면 경륜이 짱이다 이런 게 있는데 성함을 둘러싸고 안철수 현상 때가 가장 극강의 매력이었다. 시대적인 하나의 큰 흐름을 몰고 왔고 사회적 정책 현상이었는데 현상이 떨어지고 떨어지실 때마다 현상이 떨어지고 철수한다고 하고 뭐 이런 또 최근에는 진짜 철수를 할까 안철수일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 이런 얘기가 회자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 심정은 또 차기 3월 9일 대선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또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 5번째 직업입니다. 의사, IT 전문가, 그리고 벤처기업 경영자, 교수를 거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4개의 직업들이 어느 것 하나 도중에 그만둔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성과를 이루고 나서 그 다음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분야, 즉 보건의료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경제경영 분야, 또한 교육 분야를 제가 다 경험한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정치 경험도 지난 10년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4번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국 선거를 다 지휘해 왔습니다. 지금 현역 정치인들 중에서 하나는 지휘해 봤어도 이렇게 모든 전국 선거를 다 지휘해 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잘 살려서 국민께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우리 박정현 패널께서 준비하신 소프트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러면 간단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요지는 또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 후보께서 뭐 여러 가지 4개의 직업을 바꾸셨다고 그러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안 후보님이랑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직업 바꾸실 때마다 인터뷰를 했었는데 일화를 몇 개 꺼내자면은 그때 제가 인터뷰했을 때 기억에 남았던 게 40대 초반 하셨을 거예요. 그때 모든 분들에게 높임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아마 안 대표 아니면 안 교수님 정도 되셨을 텐데 대표였습니다. 예, 대표셨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높임말을 지속적으로 쓰십니까 했더니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어린 저에게 높임말을 계속 썼습니다. 저에게 이미 익숙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존중하는 의미에서 높임말을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어렸을 때 부하, 그러니까 알을 깨기 위해서 오랫동안 알을 품고 있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과적, 과학적 사고방식 이야기하셨는데 역으로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고지식함, 고집 이런 측면에서도 또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10년의 과정이 그 이전 10년에 비해서 훨씬 지난한 과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떠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고집세다 이런 말씀을 간헐적으로 했던 게 들리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 반박이라고 생각 가볍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사실 나이가 한참 아래인 대학생들에게도 저는 높임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대학 교수 때도 그랬으니까요. 훨씬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상 가까워지면 그때는 제가 반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제 아이라든지 또는 제 바로 지도 학생이라든지 또는 제 고등학교 동기 동창들한테는 처음부터 반말을 썼고요. 근데 그래서 그게 또 그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울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나한테만 반말하는구나 해서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원칙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어릴 때 제가 병아리가 이제 알에서 부화한다고 그걸 어떻게 듣고는 메추리알을 이렇게 품고 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몸부림쳐서 다 깨졌는데요. 근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에디슨이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에디슨이 왜 알을 품었을까요? 그리고 또 그러면 에디슨이 유연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사실 일종의 여러 가지 탐구심, 호기심의 저는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머리가 말랑말랑해야 새로운 것들이 흡수가 되는 것이지 딱딱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완전히 돌판에다가 글을 새긴 것처럼 생각이 굳어지면 더 이상 학습도 되지 않고 생각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정치권의 이념들이 다 그렇게 화석화된 이유가 바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집이라기보다 저는 신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와 어느 정도 교분이 있는 중견 언론인 분 한 분이 저녁을 먹으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 70년 정치 역사상 거대 양당에 몸담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서 10년째 살아남은 사람은 유일하다고 지금 매일매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 신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제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한테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의 결의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자, 어느덧 전반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엔딩으로 우리 주최 측인 한국기자협회를 대표하여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께서 특별 질문을 해주시고 그 후에 후보의 마무리 발언으로 매듭을 지으려 합니다. 김동훈 회장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개혁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후보님 조금 한가하셨을 때 하지만 그 밖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어떤 그 논란이 있었을 때 안 후보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 현안을 가지고 우리 언론단체 대표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어떤 언론중재법과 관련돼서 이 안 후보께서 무언가 좀
아까 그 공부하고 또 공부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좀 뭔가 좀 그 배우고자 하시는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는데요. 얼마 전 신년 그 특집 KBS에서 신년기획으로 국민들과 전문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번 대선의 중요 의제를 뽑으라고 했더니 일반 국민들의 세 번째로 꼽은 것이 사법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이었습니다. 첫째가 집값 안정,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전문가들하고 생각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은데요. 관심이 높은데요. 하지만 지금의 언론 현실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 굉장히 힘들게 팩트를 찾아 나서지만 우리 국민들은 언론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때 우리 국민들과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기자들이 상당히 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 스스로 언론을 좀 우리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자는 뜻에서 언론 단체들이 허위 조작 정보를 척결하자는 의미에서 통합형 언론 자율 규제 기구를 만들고자 사실 오늘 아침에도 언론 단체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논의 중인데요. 이것이 연착륙한다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자들 스스로, 언론인 스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척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포함해서 우리 안보님의 언론개혁에 대한 철학, 의지, 그리고 이 통합형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사실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아마 국회 내에서 정당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반대를 했었던 게 바로 저와 국민의당입니다. 심지어는 그 유엔에 있는 특별보고관까지 줌으로 연결을 해서 그분으로부터 한국의 지금 현재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건 통과되면 안 된다는 그런 공식적인 발언까지 받아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게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해서 현 정부 여당이 그때 통과를 못 시키고 미뤘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많지만 사실 제일 핵심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 정부는 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생각으로 만들려고 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전체주의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깨고 싶습니다. 어쩌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낸 것도 사실은 그런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나온 그런 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합형 그래서 그 자율기구, 언론 자율기구에 대해서 그때도 사실 설명하셨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이 지금 뭐 일반 국민들이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세 번째로 꼽았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마도 그 가짜 뉴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언론마다의 정치적인 편향성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잘 몰라서 사실 말씀드리는 것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 신문은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그리고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번에 뭐 노동당을 지지한다. 이런 컬럼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같기 때문에 원래 반대하던 당인데 지지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서로 사실 언론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이쪽은 이쪽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 이런 논리로 하고 있구나. 이쪽은 또 이런 논리도 있었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현 가능성은 둘째치고
이 통합형 언론 자율기구는 제대로 잘 되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우리 회장님. 예. 자, 그러면 전체 흐름에 따라 오늘 토론을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날카롭거나 또 미처 염두에 두지 않았던 질문까지도 성심껏 대답을 해주신 우리 안철수 후보께 경의를 표하고요.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것 저는 3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국민 통합. 두 번째, 미래 대비. 그리고 세 번째, 공정사회입니다. 국민 통합은 당연합니다. 국민이 분열돼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중 과학기술 패권 전쟁 때문에 이 전체적인 권력 지도가 바뀌고 있는 이런 중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그리고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정말로 안타깝다.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권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고 동굴 안의 개구리가 아닌가라고까지도 생각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면 하늘이라도 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미래 대비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1980년대, 9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 인터넷망과 벤처 붐으로 우리가 또 2000년, 2010년,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내부에 서로 보면서 뭐 얼마 더 나눠줄게 무슨 병장 월급 200만 원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걸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런 정치인들은 심판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화두는 앞으로 20년간 대한민국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비전과 정책 대결로 저는 이 대선이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이고 마지막으로 공정은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정의 뿌리가 내리는 사회 그게 또 제가 생각하는 시대교체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후보님 마무리 멘트 국민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시리라고 봅니다.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에게 선택을 하시는데 현명하고 소중한 정보 서비스가 되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미국 백악관을 수십 년 출입했던 헬렌 토머스라고 하는 여자 기자 선배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언론계에 또 공동체에 제기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왕이 된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언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각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헤아리면서 국민 여러분과 깊게 소통하고 후보자들이 주권자의 선택에 부합하는 정책과 미래 리더십을 준비하는지를 깊이 있게 통찰하며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후보자 여러분, 후보 여러분, 패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